여러분, 만약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푼 단 하나의 친절이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면 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이 극적으로 뒤바뀝니다. 위험에 맞서 딸을 구하러 간 그녀가 마주한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엄마 역할을 해준 건 고맙지만 이번엔 오지 마세요. 하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꽂혔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귓가에는 통화 종료음만 남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죠. 저는 이지훈입니다. 올해 58. 제게는 하나라는 의붓딸이 있습니다. 조카였던 아이를 키운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쓸쓸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가의 오래된 화분 입술에 떨어지고 있었죠. 그 화분은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승의 날 선물로 사온 제라늄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붉은 꽃을 피웁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승진 축하 글씨가 힘주어 적혀 있었죠. 옆에는 작은 하트도 그려두었습니다. 딸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니요. 천천히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옷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에는 비닐 커버를 씌운 네이비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일 때 백화점에서 구입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제 최고의 옷이었죠. 방 구석 서랍장 위에는 하나의 성장 앨범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첫 번째 앨범을 펼쳤어요. 8살 하나의 까만 눈동자가 사진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첫날부터 저를 차갑게 대했던 아이였죠. 이제 이모가 아니라 엄마예요라는 제 말에 난 이모라고 부를 거예요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23살의 나이에 시어머니와 의붓딸을 떠안게 된 저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처의 자식을 키우게 됐다며 냉담하게 대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아이도 없는 여자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10살 하나의 사진이 나왔어요. 순백의 셔츠와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옆에는 하나의 일기장에서 찢어낸 페이지가 있었어요. 오늘 엄마가 열이 나서 많이 아팠다. 찬물에 수건을 짜서 이마에 올려드렸다. 엄마가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도 울었다. 저는 조용히 그 페이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나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은 제가 고열로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던 밤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순간이었죠. 결혼 5년 차에 남편의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도 6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후 짐을 싸서 결혼 전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친자식도 아닌 하나를 왜 키우냐며 친척에게 맡기라고 했죠. 그때 13살 하나가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오직 하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녘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공장 야간 근무,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까지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저는 웃으며 견뎠습니다. 하나가 공부할 수 있게 작은 방에 책상을 놓아주고 저는 부엌에서 얇은 이불 한 장 깔고 잤죠.
하나가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골목 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분식집에서 소주 한 잔으로 축하했어요. 시장 노점에서 야채 상자를 나르며 번 돈으로 기숙사비를 봉투에 넣어 건네줬습니다.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날 하나는 제 거친 손을 잡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오지 마세요.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로 마음을 바꿔 자신의 무덤을 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옷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에는 비닐 커버를 씌운 네이비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일 때 백화점에서 구입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최고의 옷이었죠. 마치 가슴 한 구석에 항상 간직해온 추억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하나의 감기약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은 손가락들, 야간 자습 후 골목에서 하나를 마중 나간 발걸음, 동전을 하나씩 모아 사준 축구공, 시장 구석 헌책방에서 찾아온 참고서. 저는 서랍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하나가 대학 합격 후 아르바이트에서 사준 목걸이였죠. 목에 걸고 거울을 보니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8살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차피 가기로 결심한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만찬 장소는 하나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눈부셨습니다. 기가 죽지 않으려고 등을 펴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실례합니다만 김하나 변호사의 승진 축하 만찬이 열리는 곳을 알려주시겠어요? 안내원은 제 소박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2층 매화홀입니다. 다만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2층으로 향했어요. 매화홀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얇은 틈새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어요. 틈새로 하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목에 두른 넥타이는 제가 최근 백화점에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로펌의 대표와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다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시나요? 그 대표가 하나에게 물었어요. 하나는 잠시 굳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혼자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를 지워버린 것처럼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테라스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작은 봉투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오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안경을 쓴 남자의 말이 들려왔어요. 김 변호사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맡기면 모든 수사는 종결될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 변호사? 하나는 대형 로펌의 특별조사팀 변호사였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회장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처 화분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더 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평범한 만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어른들이 모두 압박하고 있으니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승진이 확정되면 검찰 수사는 덮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가 저를 밀어낸 이유, 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수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급히 복도 끝에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큰 화분 뒤에 숨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나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딸, 엄마가 여기 있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 조심해.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글자가 잘못 눌렸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김하나 변호사의 어머니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피스로 뭔가 말하려는 순간 저는 대담하게 행동했어요. 재빨리 바닥에 있던 화분을 집어 그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혼란을 틈타 저는 재빨리 복도를 지나 매화홀로 향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비 파트너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에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이 10년 전 내 삼촌을 파산시킨 장본인이란다. 그의 금융회사가 불법 대출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어. 그 중에 내 삼촌도 있었지. 하나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저 회장을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오빠 사업이 망할 때 찾아갔었지. 저는 자신감 있게 다시 매화홀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혜비 회장 앞에 똑바로 섰어요. 김 회장님 기억하세요? 2013년 강릉 비치호텔 라운지에서요.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티스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는 저와 김 회장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로펌 대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겠네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제 딸이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손을 들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미리 신고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가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직 범죄 연루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에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우려 했던 딸에게 당당히 제 존재를 드러낸 것이 뿌듯했죠. 하나가 복도에서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내가 없다고 말한 순간에도 엄마는 내 곁에 있었어.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형 로펌의 특별조사팀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저는 가볍게 하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일 거야. 호텔을 나서자 가을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가의 깊은 주름은 더 선명해 보였지만
그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돌아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적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체포된 조직원들을 신문하느라 밤을 새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하나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하나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쾌한 샴푸 향과 책의 무거운 냄새가 섞인 하나만의 독특한 향기였죠. 벽에는 대학 졸업장과 사법연수원 수료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 때 받은 효행상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나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 찬 노트가 있었어요. 김 회장 금융비리 조사일지라고 쓰인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앉았어요. 시선을 돌리자 제 딸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아래에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하나가 몇 달 전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중요한 자료는 여기에 보관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여기에 있을까요? 금고 비밀번호는 뭘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생일? 아니요. 너무 뻔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 저는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눌렀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정장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미팅이나 다른 것들의 영수증이 있는지 세탁 전에 항상 확인하는 손이었죠. 재킷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메모가 나왔습니다. 5.1 김 회장 딸 윤지 접선 성공. 8.14 증거 확보.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숫자와 짧은 메모가 금고 비밀번호처럼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봉투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증 사본이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등본과 보험증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검찰청 내부 용지에 작성된 문서와 빨간 노트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노트를 열자 하나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 회장 금융그룹 비리수사 엑스파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 회장 딸 윤지 접근 계획, 로펌 파트너, 승진 활용 전략. 그 아래에 저는 하나의 볼펜 필체를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김 회장 딸 윤지와의 친분을 이용한 내부 접근 작전 중. 노트가 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하나가 어머니에게 만찬에 오지 말라고 했는지, 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그것은 모두 작전의 일부였어요. 위험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베란다의 수납 공간을 열고 오래된 철제 쿠키 상자를 꺼냈어요. 당시 쿠키 상자는 가장 안전한 보관함이었죠. 상자 안에는 결혼 전 어린 시절부터의 오래된 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강릉 비치호텔 라운지에서 젊은 저와 낯선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치마 바지, 허리 높은 벨트,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빛은 서툴지만 진지했고 사진 아래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 2013년 봄 강릉 비치호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더듬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오빠의 사업 파트너였던 조용한 은행원이었죠. 항상 포켓에 소주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매일 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젊은 남자. 그날 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멍하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김 회장이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피투성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쫓아와요. 제발. 그날 오빠는 사업 미팅차 서울에 갔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조직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오빠의 금융회사마저 거짓 고발로 뒤집었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았고 오빠의 회사는 곧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매일 왜 이런 운명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사진을 금고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메모였죠. 김 회장, 현 한마음금융그룹 회장. 그 아래에는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금고를 닫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12번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무거웠죠. 제가 거실 불을 켜자 하나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죠. 오늘 일이 많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과 국을 꺼내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배고픈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하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이 8살 때처럼 순진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를 불러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먹어라, 딸. 그리고 내가 뭘 도울지 말해주렴.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뭘 모를까? 하나는 수저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엄마를 보호하려 했던 거지. 하나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릴 때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김 회장, 왜 그 사람이 엄마를 알아봤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에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야. 그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 하나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지금 수사하는 그 김 회장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마음금융그룹의 회장이 되었지. 하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그의 비리를 추적해왔어요. 이번 만찬도 조직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엄마,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계획을 망쳤니?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조직이 혼란에 빠졌어요. 김 회장이 체포에 저항하는 대신 갑자기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자백했다고요? 30년 전 은인에게 빚을 갚는다며 자백했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 프리지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아셨어요?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다이어리도 보고 주머니도 챙기는 사람이란다. 하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잠시 미쳐서 그런 말했어요.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랬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때 자기 전에 항상 해주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창가에 오래된 시계가 새벽 일시를 알렸습니다. 이제 쉬어라. 내일도 바쁜 날이 될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갑자기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혹시 김 회장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의 과거라든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남겨두고 간 물건들, 이불 아래 숨겨뒀던 젊은 청년,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갑작스러운 실종. 수많은 기억이 얽혀 있었어요.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어. 하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오실래요? 김 회장을 직접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조용히 떨렸어요. 하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가로등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기자 하나의 성장 이야기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고등학교 졸업식.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혼자 지켜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의 변호사 임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정장과 깔끔한 넥타이 차림으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진들과 달리 이 사진에서 하나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앨범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키는구나. 정적 속에서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10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인지 눈 아래 푸른 그림자가 내렸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서울지방검찰청 앞에 도착했어요. 무거운 회색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문 경비에게 하나의 이름을 말하자 아마도 미리 통보받았는지 바로 안내해 주었어요. 하나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수사 관련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하나에게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저를 맞이하는 하나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김 회장이 곧 조사실로 올라올 겁니다. 어머니가 그를 만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건 김 회장의 범죄 기록이에요. 10년 동안 한마음 그룹을 이끌며 저지른 일들이죠.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빗방울이 창문에 작은 강을 만들어냈습니다. 딸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13년 어느 밤이었어.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으로 저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강릉 비치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오빠의 사업 파트너 모임이었어. 당시 김 회장은 주니어 은행원이었지. 항상 조용했어. 다른 참석자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도 그는 항상 책을 읽거나 노트북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항상 진지했지. 하지만 가끔 내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실 때 그가 몰래 바라볼 때면 어린 양처럼 온순해 보였어. 그날 밤 비가 내렸어. 오빠는 서울에 출장을 갔고 나는 혼자 호텔방에 있었지.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났어.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 저예요. 김 회장입니다. 문을 열자 김 회장이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었어. 왼쪽 어깨에서 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입가에도 선명한 피 자국이 있었지.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고 있었어. 누가 저를 쫓아와요. 제발. 망설임 없이 나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어. 옷장 뒤에 이불 아래 그를 숨겼지. 큰 고무대야에 물을 가득 채웠어. 상처를 씻겨주고 오빠가 응급용으로 보관하던 소주로 상처를 소독했지. 아파요. 김 회장이 신음했어. 조금만 더 참아요.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더 심해질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속삭였어. 그날 밤 나는 밤새 김 회장을 간호했어. 하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삶이 그와의 만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김 회장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오빠의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가 조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 그게 오빠를 괴롭혔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졌지.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 빗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준비됐나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김 회장.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중앙에는 테이블과 3개의 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건너편에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를 바로 알아봤어요. 얼굴은 이제 회색으로 변하고 주름이 생겼지만 안경 뒤의 진지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저에게 향하자 그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더 깊고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 안의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하나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곁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조사실을 떠났어요. 하나와 여러 검사들이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조사실에는 저와 김 회장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 회장님. 김 회장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천천히 내렸어요.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대로 사과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사라지셨나요? 경찰이 그를 체포한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할 테니까요.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고 펴서 구겨진 종이였어요. 김 회장은 그것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호텔에서 김 회장에게 남기기 쪽지였어요. 꼭 식사하시고 약 드세요. 열이 오르면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세요. 이지훈 올림. 아래에는 작은 꽃 그림도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프리지아였어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국물 맛이 기억납니다. 제 눈도 뜨거워졌어요. 보리밥과 김치뿐이어서 짰죠. 그릇에 남은 김치 국물 자국, 냉장고에서 꺼낸 깍두기. 저는 오래된 추억에 잠겨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반찬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매일 당신을 봤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 같은 놈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질까봐 두려웠어요. 단단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10년간의 후회가 몸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를 구해준 당신, 내가 만든 조직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당신의 오빠도 내 조직과 돈 때문에 연결되었고,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김 회장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모두 과거의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딸은 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는 강하고 정의롭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해 왔습니다. 습관이 되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보험이었어요. 누군가 배신하면 이 녹음으로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었죠.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한마음그룹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증거, 비자금 계좌, 정치인 뇌물 기록. 제 눈이 커졌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이 USB를 주시면 회장님도 감옥에 가실 텐데요. 김 회장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어쩌면 더 적게 남았고, 이제라도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항상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위험해질까봐 멀리 있었죠.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당신의 딸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히 그 아이가 우리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날의 은혜를 갚을 기회예요. 저는 김 회장의 손을 놓고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딸에게 줄게요. 당신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과 딸의 인생을 바꿨죠. 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조사실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김 회장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지훈 씨, 당신은 여전히 봄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김 회장님도 여전히 그 젊은 청년 같아요. 문이 열리고 하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괜찮다는 신호로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저는 USB를 하나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하나는 USB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저는 가볍게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일을 마무리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나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김 회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마침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햇빛이 제 발걸음을 비췄어요.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하얀 머리카락,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제 시선은 10년 전 그 젊은 여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강했죠. 저는 거울을 들었다가 가방에 다시 넣고 검찰청을 나섰어요. 가을비가 그친 후에 상쾌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한 발걸음이 가볍고 자신감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하나에 대한 믿음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현관 앞 신발장이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 프리지아 화분도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 위의 고추장통은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도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하나에게 연락해 볼까 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딸아이는 아마 지금 중요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테니 불필요하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앞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낯선 검은색 그랜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 조직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김 회장이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원들이 복수하려는 걸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경비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어 보였어요. 이 아파트 경비원은 보통 이동준 할아버지였는데 이 남자는 훨씬 젊고 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폰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몸에 숨긴 채 조용히 방에 숨었습니다. 하나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약 10분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크게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배달원 복장을 한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배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왠지 어색했어요. 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의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전화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10년 전 김 회장을 숨겼던 날처럼 위기 상황에서 강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창문을 통해 옆집 베란다로 넘어갈까 생각했지만 15층 높이에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탈출할까 했지만 누군가 이미 지키고 있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부엌으로 가 가위를 꺼냈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있어? 첫 번째 남자가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집에 들어오는 걸 봤어. 분명히 아직 집에 있을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대 아래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기 있을 것 같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를 신은 발이 문지방을 넘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디 있어? 남자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침대 아래를 확인할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가위를 꽉 쥐고 마지막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방 안의 남자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아래에서 나와 문 밖을 내다봤어요. 거실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걸까요? 하나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조직원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나는 검찰청 김하나 변호사다. 두 조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뭘 하려고 그래, 변호사님? 쥐처럼 숨어 있는 내 엄마나 찾아봐. 하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어디 있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내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조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 든 가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첫 번째 조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군. 하지만 이제 둘 다 죽게 생겼네. 그가 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하나는 재빨리 소파 뒤로 피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숨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하나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 전화선을 끊고 신호도 방해했어. 하나가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 신고 전화를 했어. 나는 GPS 추적기를 달고 다녀. 특수부대가 지금쯤 건물을 포위하고 있을 거야. 조직원들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첫 번째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 전에 일을 끝내면 되겠군. 그가 다시 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아파트 현관문이 갑자기 크게 열렸어요.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검찰청 특수수사부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의 특수수사팀이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님의 지시로 아파트는 24시간 보호 중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제보 덕분에 조직의 움직임을 미리 감시하고 있었어요. 특수수사팀 뒤로 또 다른 사람이 천천히 나타났어요.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USB를 제공한 후 자수했지만 저의 위험을 감지하고 하나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가야 했어요. 내 부하들은 나만 말을 들어요. 그들이 이지훈 씨에게 해코지하려 한다면 직접 막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김 회장을 현장에 데려오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엄중한 감시 하에서였겠죠. 첫 번째 조직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 여자가 회장님을 배신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그는 하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USB 내용은 제대로 조사 중입니까? 하나는 소파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네, 특수부서 전체가 지금 그 증거로 조직을 뿌리 뽑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해방감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도 되겠군요.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김 회장은 그들을 무시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10년 전 그 젊은 남자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지훈 씨,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깊은 눈빛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감사함, 용서,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그때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더 많은 특수부대가 정말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끝났어. 김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 더 이상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 두 조직원은 망설였지만 김 회장의 시선에 압도되어 결국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하나가 재빨리 달려와 총을 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하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김 회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제 본명이니까. 문 밖에서 큰 발소리가 들렸어요. 특수부대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들어와 두 조직원을 체포했어요. 김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선임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린 괜찮아요. 이 사람들을 특수부대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나가 곧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딸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딸. 엄마는 생각보다 강해.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려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널 자랑스러워해. 그때 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체포된 조직원처럼 너희들은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 더 이상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 두 조직원은 망설였지만 김 회장의 시선에 압도되어 결국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하나가 재빨리 달려와 총을 치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하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김 회장이라고 불러요. 그게 제 본명이니까.
문 밖에서 큰 발소리가 들렸어요. 특수부대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들어와 두 조직원을 체포했어요. 김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선임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린 괜찮아요. 이 사람들을 특수부대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나가 곧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딸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딸. 엄마는 생각보다 강해.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려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널 자랑스러워해. 그때 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체포된 조직원처럼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는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협조자로서 최대한의 관용을 요청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꿋꿋하게 미소를 유지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된 국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김 회장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당신은 여전히 봄입니다. 특수부대, 조직원들, 그리고 김 회장이 모두 아파트를 떠난 후 저와 하나는 조용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김 회장이 제공한 증거로 한마음 그룹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어요. 정치인부터 사업가까지 모든 윗선을 처벌할 수 있죠. 제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럼 이제 너는 안전한 거니? 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붉은 노을 아래 도시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김 회장은 정말 암에 걸린 거니?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말기였어요. 의사들은 6개월도 채 살지 못할 거라고 했죠. 제 눈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세상과 빚을 갚고 떠나려는 거군요. 하나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늘 어머니에게 빚을 갚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인연이었어. 저녁 노을은 점점 짙어져 방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와 하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그림자가 마침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붉은 노을이 우리를 감쌌어요. 저는 문득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그런데 원래 내가 승진하려던 로펌은 정말 김 회장의 딸이 있는 곳이었니?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윤지는 정말 김 회장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후 몇 년 동안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 왔어요. 아버지가 만든 조직의 피해자들을 보며 고통받았고 결국 정의를 선택했죠. 김 회장도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른 척했어요. 그가 조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딸에게 깨끗한 미래를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진짜 연인은 아니었던 거네? 하나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작전은 끝났지만 우리 관계는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진짜로 만날 차례네. 하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제대로 자랑스럽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닌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창밖으로 노을이 짙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겨울의 문턱에서 화려한 불빛과 연말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나가 건네준 초대장을 내려다봤어요. 하늘색 배경에 새겨진 금색 글씨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김하나와 김윤지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초대장에는 작은 손글씨 메모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자랑스럽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6개월 전의 일은 긴 악몽 같았지만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마음 그룹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는 특수수사에서 큰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지와의 관계가 작전이 아닌 진정한 사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오늘 아침 배달된 신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뒷면에는 금융조직 보스의 양심선언, 30년 조직범죄의 실상 밝혀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 사진도 있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집 앞에 주차된 검은 차도 감시하는 낯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하나와 윤지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몇 번 만났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윤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윤지야. 저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나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황색 프리지아와 물방울이 맺힌 정성스러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가 말했어요. 제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손님? 그때 다시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나가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었습니다. 많이 체중이 줄었어요. 6개월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 회장의 휠체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간호사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윤지에게 작은 윙크를 보냈어요. 우리는 잠시 다른 방에 있을게요. 윤지는 아버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로서의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아버지와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려는 배려도 느껴졌어요. 저와 김 회장만 남겨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김 회장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어쩌면 더 적게. 저는 소파에 앉아 그에게 다가갔어요. 왜 오셨나요?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 합법적인 모든 자산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마을의 집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저에게요? 10년 전 당신이 하룻밤 묵게 해준 집을 찾아 샀어요. 강릉 비치호텔 근처요. 당시에는 오래된 숙소였지만 지금은 새 건물이 지어졌죠. 제 인생에서 평화를 느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하지만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병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다른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오래되고 다른 나무 상자였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오래된 물건들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호텔에서 제가 사용했던 손수건, 제가 김 회장에게 준 메모, 심지어 김 회장이 제게 준 작은 손거울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들이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윤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상자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맨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젊은 김 회장과 저의 사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이런 오래된 집에서 뭐하러 사진을 찍어요? 라고 했었죠. 김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결국 찍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10년을 생각하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죠? 왜 그때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호텔이 문을 닫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이에요. 김 회장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 그때는 당신에게 다가갈 권리가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위험한 사람들 뿐이었고, 저도 점점 그들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윤지 어머니와 결혼한 후였고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건조하고 약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셨군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었으니까요. 윤지 어머니에게는 미안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항상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했어요. 입가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물을 가져왔어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네요. 하나나 윤지를 불러야 할까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소파에 앉는 대신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바닥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찾아온 저를 왜 도와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김 회장은 외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단순한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의 인생도 바꾸었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제 인생도 바뀌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후회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났으니까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를 잘 키우셨어요. 이제 제 딸을 정의로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맞아요. 윤지도 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이 흐른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행복, 슬픔, 그리움, 후회가 뒤섞인 모든 감정들이. 아이들 결혼식이 언제죠? 김 회장이 물었어요.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딸을 신랑에게 직접 데려다 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꼭 오셔야 해요. 윤지는 분명 아버지가 곁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아이들과 상의해서 결혼식을 앞당겨야겠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하나와 윤지에게 주는 제 결혼 선물이에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봉투를 받자 그가 말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별장의 소유권 서류입니다. 아이들의 신혼여행지로 좋을 것 같았고, 윤지가 어렸을 때 자주 방문했던 곳이기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께 직접 전해주세요. 김 회장이 갑자기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김 회장의 손이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바람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를 갖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윤지를 갖지 못했을 테고요. 저는 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린 모두 각자의 길을 걸었고, 이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차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요.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윤지를 봐야겠네요. 윤지를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재빨리 하나와 윤지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윤지가 걱정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김 회장의 휠체어가 문을 향해 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당신은 항상 제 마음속의 봄이었습니다. 제 어둡고 차가운 인생에서 유일한 따뜻함이었어요. 눈물이 제 눈에서 흘렀어요. 김 회장님도 제 기억 속에서 항상 그 젊은 남자 그대로였어요.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휠체어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나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김 회장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지. 윤지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다른 쪽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마음도요.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눈이 다시 촉촉해졌어요. 저는 윤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윤지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저는 하나와 윤지에게 김 회장이 남긴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은 윤지 아버지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에요. 윤지는 조심스럽게 상자 속 내용물을 살펴봤어요. 손수건, 메모, 사진,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것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몰랐어요. 윤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여전히 그 젊은 남자 그대로였죠. 윤지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니.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하나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한 운명이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 후회는 없어. 하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윤지도 우리 가족이 되었어. 윤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기 위해 차를 더 만들러 간다며 배려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지와 함께 항상 곁에 있을게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란다. 창밖의 석양은 완전히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며 김 회장이 남긴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봄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죠. 저의 입술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맞아요. 봄은 항상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옵니다. 석양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제 아파트 창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긴 겨울 끝에 마침내 찾아온 봄의 약속처럼.